자, 342페이지예요. 계약의 성립이죠. 보통 우리 민법의 계약의 성립 모습은 세 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립 모습, 유형을 일단 알아두셔야겠죠. 이 유형에 따라서 성립 시기도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성립하는지. 이 성립 시기가 곧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시점이죠. 채권 발생 시점입니다. 시기이기도 하죠. 자, 먼저 민법상의 계약 성립 모습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청약을 통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체결되죠. 이게 일치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계약이 성립 시기는 바로 승낙이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승낙 효력 시점이 바로 계약 성립 시기가 되겠죠. 승낙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이게 바로 곧 계약의 성립 시기다. 자, 여기는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의 모습이 두 가지를 정해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마주보면서 갑이 을한테 야, 내 아파트 살래? 5억에 내 밖에 살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때는 을은 그거 듣고 나서 바로 이렇게 좋아, 내 살게, 나 못 살아, 이렇게 정하는데 내가 살게 라고 하면 승낙하는 거죠, 을이. 그러면 이 두 사람 뭐예요? 얼굴 마주보고 계약하는 거죠. 뭐 전화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갑이 을한테,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내 아파트 5억에 팔라는데 살래? 이렇게 하면 그 전화를 받는 을이요, 그래, 내 살게. 그러면 내가 내한테 팔아라. 이렇게 되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대화자 사이의 계약이라 그래요. 이때는 대화자 사이의 계약에서는 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하면 바로 청약자한테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청약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순간, 그렇죠?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알겠죠? 바로 이게 도달주의를 말하죠. 우리 민법에 111조에 있는 도달 원칙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죠.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한테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자, 이에 반해서 두 번째요. 자, 이런 경우가 있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먼저 갑이 을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 아파트 5억에 팔라 그러는데 살래? 라고 청약을 했어요, 을한테. 그리고 을이 이제 그 의사표시를 받았죠. 청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이 청약한 사람한테 의사표시 해야 되잖아요. 그 좋아, 내가 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으로 이렇게 우편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내용 증명 우편으로. 자, 너가 나한테 그 아파트, 너 소유 아파트를 5억에 판다고 했는데 내가 사겠다. 그래,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을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발송했어요. 그러면 을이 발송해서 갑한테, 청약자한테 도달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이렇게 발송해서 도달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이러한 사이의 계약을 뭐라 그러냐? 격지자 사이의 계약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격지자 사이 계약. 이 격지자라는 것은 원래 국어학적으로 보면 공간적으로 거리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그런 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 관계를 격지자라 그래요. 공간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격지자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민법상의 계약의 성립에서 격지자 사이의 계약이라 하는 것은 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해서 그 청약자한테 도달할 때까지 시간적으로 상당히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격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격지자인 것은 시간적 거리죠. 시간적 거리가 상당히 요구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할 때,
예컨대 뭐 1시간 걸린다. 30분 걸린다. 뭐 3시간 걸린다. 하루가 걸린다. 뭐 이런 경우를 우리는 격제자 사이 계약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뭐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되어서 청약자한테 도달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야 도달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계약 관계를 우리는 격제자 사이의 계약이라 하고, 여기에서는 우리 민법에 특별한 규정을 뒀어요. 계약을 빨리 체결시키기 위해서 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하는 순간에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승낙의 발신주의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죠. 이것을 민법 531조의 명문으로 규정을 뒀더라. 법 규정에 예외 규정을 뒀더라는 거죠. 예외. 이렇게 규정을 뒀다. 이런 것입니다. 발신주의다. 즉 승낙하는 자가 청약자에 대해서 우편을 써서 그 우표를 붙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체통에 집어넣는 순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시점이. 그래서 요 발송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계약에서? 격제자 사이의 계약에서는 그렇다. 이렇게요. 승낙자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승낙자가 자기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는 순간에 계약은 체결된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격제자 사이 계약은 주로 어떤 것을 이용할 때요? 우편을 이용할 때죠. 승낙의 의사표시를 우편을 이용해서 발송할 때, 이때는 격제자 사이 계약에 해당되고 그것은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대화자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마주 앉아서 계약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편을 통해서 한 그 예외로요. 그거 외에 전화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든가 또는 팩스로 청약을 받은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약자한테 보낸다든가 팩스로, 아니면 SNS, 우리 뭐 요즘 휴대폰으로 많이 이용하죠. 또 휴대폰을 한다든가 또는 예컨대 이메일로 보낼 수 있죠. 인터넷상 거죠. 이메일로 승낙의 의사표시 보낸다. 이런 건 전부 다 대화자 사이입니다. 그래서 대화자 사이라는 것은 여기는 서로 얼굴을 접해서 하는 것, 또 전화로 승낙하는 것, 또 팩스로 승낙하는 것, 또 이메일로 승낙하는 것, 뭐 SNS로 승낙하는 것, 이런 등등은 사실은 발송해서 도달할 때까지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죠. 수초이면 발송해서 도달할 때까지 바로 적용되어 버리죠. 도달해 버린다. 이런 거죠. 팩스를 여기서 집어넣어서 팩스기에 넣어서 전송하면 수초 안에, 예컨대 뭐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많이 걸려도 한 10초, 20초? 아주 거리가 멀어도 그죠? 좀 많이 걸리면 한 1분 정도? 뭐 이런 정도면 그 팩스가 상대방한테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화자 사이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입니다. 성립 시기는 이렇게 정리하겠죠.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신주의 예외가 있다. 그 기준은 바로 대화자 사이의 계약이냐 격제자 사이의 계약이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민법상 교차 청약이 있습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자기 친구 을한테 먼저 청약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자기 아파트 5억에 팔겠다고 청약의 의사표시했습니다. 이 의사표시 있었다는 것을 을이라는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을이 똑같은 내용으로 갑한테 청약하는 거죠. 야, 갑 친구야, 갑 너 나한테 너 아파트 내한테 5억에 팔을래? 내가 살게. 라고 을이 똑같은 내용으로 청약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청약이 서로 교차되었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죠? 이런 경우로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하고, 이때는 이 두 개의 청약이, 양 청약이 모두 각각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다. 이래 되겠죠. 모두 도달해야 됩니다. 모두. 도달주의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우리 민법이. 그 다음 세 번째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의사 실현에 의해서 계약 성립한다. 이것은 뭐냐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실현하는 사실을 해버렸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즉 청약을 받은 당사자가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물건을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을 함께 동봉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청약을 받은 당사자가 그 동봉해서 온 물건을 자기가 필요한 물건이니까 사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굳이 청약자한테 내가 승낙한다, 내가 사겠다라는 의사표시 하지 않아도 그 물건, 동봉되어 온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곧바로 뭐가 됐다,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이렇게 하고, 이때는 승낙의 의사가 실현되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해요. 그 실현되는 사실이 존재할 때죠. 이때 계약이 체결됩니다. 요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사실 있는 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계약 성립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청약을 받아서 승낙의 의사표시함으로써, 또 교차 청약이 이루어짐으로써, 또 승낙의 의사가 실현되는 사실이 있음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 성립 시기인데요.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은, 여기에요.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은 결국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죠. 이걸 우리는 합의가 있음으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즉,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하겠죠. 합의란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 내용과 승낙의 의사표시 내용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이것을 합의라고 그러죠.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약 성립, 계약 대신에 약정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같은 말이다, 그렇죠? 계약이란 내용이나 약정이 됐다는 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나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불합의라고 그랬죠. 그러면 합의가 되지 않는 불합의는 계약이 불성립이겠죠. 계약이 불성립이니까 계약 자체가 부존재하겠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불합의라고 한다는 것이죠. 불합의의 효과는 계약이 불성립한 것이다. 여기서 무효라고 하면 옳지 않다. 옳은 해석이 아니다. 그죠? 불합의가 되면 무효다가 아니라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불성립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합의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와는 다른 것이죠.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당의 법률행위인 계약은 성립했죠. 착오에 의해서 성립한 것이죠. 이럴 때는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뿐입니다. 취소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은 성립한 계약은 일단 유효한 계약인데, 다만 이 계약은 이 착오에 의해서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민법상 109조에 따라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착오와 불합의는 성격상 다른 거다. 이게 343페이지 제류의 불합의와 착오의 구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개념을 정리해 보죠. 343페이지예요. 자, 우리는 청약을 정리해 보면 청약, 첫 번째 청약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으로 본다면 법률 사실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청약은 청약자가 특정돼 있죠. 특정인은 청약자가 특정인이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야겠죠. 자, 의사표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확정적이지 못하면, 이게 아니라면 그는 청약의 유인으로서 청약이 아니죠. 청약의 유인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됩니다. 의사의 통지인 준 법률행위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하게 하는 꿰어내는 행위에 불과하다. 확정되지 않았으면 예컨대 예를 들면 청약이 아니다. 청약 유인은 유인행위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들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구인 광고 행위. 이 구인 광고 행위는 바로 대표적인 청약 유인이죠. 구인 광고를 이렇게 내붙이면 그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청약하게 되겠죠. 나 그 회사 들어가겠습니다. 입사하겠습니다. 날 뽑아주세요. 이게 청약이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청약한 사람들 다 모아서 심사하죠. 이렇게 면접하죠. 뭐 시험도 보고 면접도 하고 해서 당신들 중에서 이 사람만 내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겠다. 우리가 계약 체결하겠다. 근로계약 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인 광고행위 자체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을 하여금 꿰어내는 행위에 불과하다 해서 청약의 유인이라 하고, 이것은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청약이 아니다. 그죠? 따라서 청약은 반드시 특정된 청약자가 그 의사표시 내용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상대방한테 의사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세 번째, 이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언제 상대방에게 효력이 발생할까?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나 이 청약은 청약자가 정한 그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이게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청약의 효력은 우리 민법상 어떤 것이 인정되는가 하는데, 첫 번째는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하면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청약자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은 고민을 하죠. 승낙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해놓고는 자기 멋대로 처리해서 어떤 걸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동안 고민했던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건 불공정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청약의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약에는 구속력이 있다. 청약자 스스로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이게 원칙이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적으로 임의 규정이니까 예외적으로 청약자가 청약을 의사표시하면서 나 이 청약 의사표시는 너의 승낙이 내가 받기 전까지 나 처리해버릴 수 있다라고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청약자가 붙여서 상대방한테 했을 때 이걸 철회 유보라 그래요. 청약의 의사표시에서 철회를 유보시켜서 청약했을 때는 청약자가 그 유보된 내용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가능하다. 그죠? 예외가 있는다. 구속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두 번째는
청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을 받는 상대방은 드디어 청약자한테 승낙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승낙 적격이라고 합니다. 승낙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생긴다. 즉 청약자가 을에게 청약을 했으면 을만이 갑에게 승낙할 자격이 있겠죠. 그 을 옆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은 이 청약자한테 승낙할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령 청약을 을에게 하는 것을 보고 있던 병이라 하더라도 승낙할 자격이 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청약에 의해서 승낙 적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승낙할 수 있는 자격은 청약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약자가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승낙 적격 기간은 청약이 최소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되어 있는 동안만 승낙 적격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는 승낙 기간을 정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승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바로 승낙 적격은 이 승낙 기간, 즉 청약자가 정하여 상대방한테 그 제시한 그 승낙 기간 동안만 승낙 적격이 발생하겠죠. 이 승낙 기간이란 것은 결국은 청약이 유효한 상태로 발생되는 거죠. 이해 되겠죠? 승낙 기간이란 것은 청약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기간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승낙 적격을 가진 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청약의 효력은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승낙 적격을 승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효력이 청약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승낙 적격. 이렇게 같이 이해해 두시면 좋겠다. 승낙 기간이란 것은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승낙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기간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승낙 기간이에요. 이 기간 내에 청약이 유효한 상태로 두어지게 되고 이 기간 내에 바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한테 와야 도달해야 그래야 계약이 체결되죠. 만약에 승낙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해서 계약이 체결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승낙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청약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계약은 체결할 수가 없다. 그렇죠. 계약 체결, 계약 성립이 불가능하죠. 안 된다. 이러겠죠. 그래서 승낙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은 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 틀이죠. 이게 바로 청약이란 개념이다. 이때 이 청약을 받게 되는 이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특정인일 수도 있고 또는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죠. 이게 예컨대 광고에 의한 청약은 바로 이게 되겠죠.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예컨대 자판기 설치행위라든지 갑이라는 사람이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누구든지 이 자판기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에 금전을 지급하고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안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뭐 물건을 건네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 자판기 설치행위도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낙이죠. 승낙. 자, 승낙도 역시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에서 법률 사실이고, 이것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때 이 상대방이란 것은 반드시 청약자한테 해야겠죠. 승낙은. 그죠? 이 상대방이란 것은 청약자라는 특정인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한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승낙의 내용은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해서 청약자한테 할 거냐 말 거냐 자유죠. 그래서 승낙의 자유가 원칙이다. 이 자유를 침해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겠죠. 예컨대 승낙기간 내에 만약에 청약을 받은 상대방 너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내한테 안 하면 계약을 체결한 걸로 해볼게. 승낙한 걸로 간주해버릴게. 이렇게 해서 청약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승낙은 자동적으로 승낙한 의사표시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승낙할 것인가 여부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청약을 받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승낙할 수도 있고 승낙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승낙의 자유 영역이다. 이것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승낙의 내용은요, 즉 당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유효한 승낙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반드시 청약자에게 해야 됩니다. 일치된 청약자에게 일치돼야 돼요. 청약자에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관적으로 합치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청약의 내용과 일치돼야 됩니다. 승낙 내용 자체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객관적 일치를 합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가 제시한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되죠. 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낙기간 내에 청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드디어 승낙의 의사표시, 유효한 승낙의 의사표시 도달되어서 계약이 체결되겠죠. 이 세 가지 내용이 이루어져야 드디어 유효한 계약, 유효한 승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이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이 합치되고 그 다음에 승낙기간을 지켜서 도달시켰을 때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말이죠, 승낙의 의사표시 내용이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조건을 붙인 변경한 승낙,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뭐예요? 종전의 청약을 거절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내용이 일치되지 않게 됐죠. 이 승낙은. 따라서 이것은 계약이 체결될 수 없겠다. 이렇게 되겠죠.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객관적 불합치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우리 민법에는, 민법 규정에는, 민법상 이 승낙, 즉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의 내용을 청약은 거절했지만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해 두었습니다. 우리 민법 규정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종전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승낙을 청약으로 바꾸어서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변경한 승낙이나
조건을 붙인 승낙의 의사표시는 종전의 청약을 거절해버리고,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이겠죠. 계약은 불성립이 됐지만 그 승낙을 청약으로 해석해서 우리 민법이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청약자가 이 변경된 내용으로, 조건이 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으면 승낙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착된 경우요. 승낙 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승낙이 도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달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는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물론 이게는 연착된 승낙이 되면 청약이 실효가 되겠죠. 실효를 해요. 계약은 불성립이 됩니다. 성립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청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졌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 규정을 하나 뒀습니다. 이 청약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에. 그러면 청약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또 두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착된 승낙을 받은 청약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불성립했으니까 계약 안 해볼 수도 있고,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종전의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민법의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다만 우리 민법에는 특히 이게 연착 사유가 특별한 사고로 인한 경우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연착된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 규정. 여기에 연착된 승낙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청약이 실효됐기 때문에 계약은 불성립이고, 그 승낙을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청약으로 볼 수 있도록 해뒀기 때문에 종전의 청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싶으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연착된 사정이 충분히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했으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청약자한테 연착되었다. 그리고 그 청약자가 이러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송했는데 연착됐구나는 사실을 안 청약자일 때는 이런 경우, 여기는 이런 경우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승낙의 의사표시한 사람한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청약자는 지체 없이 승낙의 의사표시한 사람한테 아이고, 당신의 의사표시가 내한테 늦게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책무가 발생하는 거죠. 책무가 생깁니다. 이게 청약자한테. 그런데 이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약자가 이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우리 민법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간 내 도달로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계약은 성립하겠죠. 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 책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이때는 격지제 사이 계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 시에 계약이 성립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요 내용까지 정리해 두시면 참여가 승낙에 대한 내용을 모두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재는 드디어 346페이지 거쳐서 347페이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349페이지에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